이 여자가 독자 집안의 기운을 뺏어 간다. 아들도 못 낳는 년들은 필요 없다. 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계집년들은 필요 없다. 며느리는 두 딸아이와 뱃속에 든 아기와 쫓겨나고 그로부터 며느리는 피어오르는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데 정기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씨 가문은 5대 독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단 한 명의 아들만 이어져 내려왔고 그 아들이 또 아들 하나만 낳고 그렇게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긴다는 공포, 그 공포가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도 사랑채에도 안채에도 심지어 장독대까지 노란 부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늘 비린내 나는 탕약 냄새가 진동했고 최 부인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온 집안이 미신과 주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 부인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들 박문수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 그 아들 하나를 신처럼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난리가 났고 아들이 밖에 나가면 온갖 부적을 품에 넣어 보냈으며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에게는 악귀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옥수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곱고 예쁜 새색시였지만 이제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수는 이미 딸을 둘이나 낳았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큰 딸은 이제 6살이었고 둘째 딸은 4살이었으며 두 아이 모두 계집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최 부인은 실망했지만 참았고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옥순을 3일 동안 밥도 주지 않고 굶겼으며 이제 셋째를 임신한 옥순을 보는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최 부인은 옥순의 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계집이면 내 눈앞에서 속을 열어서라도 확인해 볼 테다. 옥순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더 혼날 것이고 대답을 해도 잘못이 될 것이며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옥순의 배는 이미 불러오고 있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딸인지 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 박문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의 편만 들었고 옥순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했으며 심지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심기를 건드리지 마.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게 해결돼. 옥순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첩춘이었습니다. 춘이는 원래 기생 출신이었고 박문수가 술자리에서 만나 집으로 들인 여자였으며 교활하고 영악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옥순을 형님이라 부르며 공손했지만 뒤로는 온갖 수작을 부렸고 옥순을 몰아내려 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춘이가 옥순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가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손에는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있었으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옥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경계했습니다. 춘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제가 과일 좀 가져왔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춘이는 옥순의 배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고 은근슬쩍 말을 꺼내며 독이 든 말을 던졌습니다. 형님, 그나저나 배 모양이 퍼지게 둥글네요. 이번에도 영락없는 딸이네요. 호호. 옥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춘희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고 옥순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뻔했으며 옥수는 참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 관상을 볼 줄 안다고, 딸배와 아들배가 다르다고, 형님배는 딸배라고 단언했습니다. 옥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춘희와 말싸움을 해봐야 소용없었고 오히려 최 부인에게 러바쳐질 것이며 더 큰 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고 옥수는 혼자 남아배를 쓰다듬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옥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조상님께, 부처님께, 누구에게든 빌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이 집안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기도가 통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부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옥순의 입덧이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원한 물 한 그릇 주지 않았고 옥순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구판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무당을 불러 제대로 구슬해야 한다고 옥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 부인이 무당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나이든 할머니였고 온몸에 방울을 달고 있었으며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큰 굿을 해야 한다고. 산신령께 제를 올려야 한다고. 그래야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최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말했으며 무당은 날짜를 잡았습니다. 옥수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당이 온다는 것은 곧 자신의 배를 점칠 것이고 만약 딸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자신이 쫓겨날 것이며 아이와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은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지만 치가 빨랐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들이 딸이라서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큰 딸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번엔 꼭 남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옥수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것들은 무슨 죄인가? 딸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딸이라면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돈 한 푼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며 친정은 너무 멀었습니다. 게다가 배는 점점 불러왔고 고지면 아이를 낳아야 했으며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굿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제상을 차리고 과일과 떡을 올렸으며 돼지머리도 준비했습니다. 최 부인은 직접 나와서 이것저것 지시했고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소리쳤으며 이번 굿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춘희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옥순이 쫓겨나면 자신이 안방을 차지할 것이고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이 집의 주인이 될 것. 이며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수는 방 안에서 배를 안고 웅크리고 있었고 딸들은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칼바람이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으며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쫓겨난다면 이 추운 겨울 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었으며 옥수는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제발, 제발 아들이여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굿이 벌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큰 제상이 차려졌고 과일과 떡이 가득 놓였으며 돼지 머리가 제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나타났고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으며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부인은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고 입술을 달그락거리며 도했으며 아들을 달라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박문수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불안했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앉기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에는 춘희가 서 있었습니다. 춘희는 옥순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고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표정이었으며 옥순은 불안했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제상 주위를 돌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고 무당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귀신을 부르는 듯한 주문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최 부인은 더욱 간절히 빌었으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옥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긴 눈빛으로 옥순을 노려보았고 옥순의 배를 가리켰으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옥순의 배를 바라보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뒤로 물러서며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듯이 떨었으며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부인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이 보이냐? 말이지요.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옥순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온 마당에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추가 안 보여. 헌데? 그게 문제가 아니여. 인연 뱃속에 든 건 그냥 계집이 아니란 말이여. 인연 뱃속에 든 건 집안의 아들 기운을 모조리 빨아먹는 살귀신이여. 인연을 안 내치면 대가 끊기고 서방님도 급살 맞아 죽소.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부인은 충격에 입을 벌리고 있었고 박문수는 뒤로 물러섰으며 춘희는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부인이 벌떡 일어나 옥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 했다고 소리쳤고 옥순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최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최 부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장 인연을 내쫓으라. 한시라도 빨리 내쫓으라. 소리쳤고 하인들이 옥순을 붙잡았습니다. 옥순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배가 불러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는 년을 며느리라고 뒀다니.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박문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설득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돌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순의 두 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큰딸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었고 둘째 딸도 따라 울었으며
하인들이 아이들까지 끌어냈습니다. 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계집배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이 집안에는 아들만 있어야 한다. 춘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옥순이 쫓겨나면 자신이 안방을 차지할 것이며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춘희는 슬쩍 옥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은전 몇 냥이었고 옥순이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으며 만일을 대비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돌려 자신의 치마 속에 감췄고 빙긋 웃으며 나왔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옥순과 두 딸은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최 부인은 마지막으로 소금을 한 줌 집어 옥순에게 뿌렸습니다. 액을 쫓는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하듯 말했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순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고 두 딸도 울었으며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옥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했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옥순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비상금이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을 것이며 내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를 열자 옥순은 경악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넣어두었던 은전이 사라졌고 보자기는 비어 있었으며 옥순은 절망했습니다. 옥순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춘희였다. 춘희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고 자신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려 했으며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고 일단 살아남아야 했으며 복수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옥순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마을을 벗어나야 했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으며 숨어야 했습니다. 옥순은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눈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며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큰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옥순은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있잖아. 따뜻한 곳을 찾을 거야. 하지만 옥순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배 속의 아이는 언제 나올지 말이지요. 눈은 점점 많이 내렸고 발자국은 금방 눈에 묻었으며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발이 빠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으며 옥수는 배를 감싸 안고 걸었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따라 힘겹게 걸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으며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옥수는 멀리 불빛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희망이었고 사람이 사는 곳일 것이며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허름한 폐가였습니다. 화전민들이 살다가 버린 움막이었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문짝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눈은 피할 수 있었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옥순은 아이들을 데리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춥고 어두웠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옥순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딸을 품에 안았으며 떨리는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배에서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나오려는 신호였으며 옥수는 절망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옥수는 비명을 참았으며 두 딸은 무서워하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이 울부짖었으며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추운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죽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아이를 낳을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고 산속 폐가에서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옥수는 폐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으며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참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으며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은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저 어머니 곁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폐가 안은 어두웠고 차가웠으며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큰 딸에게 말했습니다. 보살아, 밖에 눈 좀 가져와. 물을 끓여야 해. 큰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우 6살이었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용기를 냈으며 눈을 한아름 퍼와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폐가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가마솥이 있었고 장작도 조금 남아 있었으며 큰딸은 둘째 딸과 함께 불을 피우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손이 얼어붙었지만 장작을 모았고 불씨를 일으켰으며 마침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눈을 넣고 물을 끓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으며 조금이나마 배가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옥수는 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옥수는 이제 참을 수 없었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으며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옥수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옥수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속 힘을 주었으며 마침내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으앙, 으아. 우렁찬 울음소리가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달고 붉고 울음소리가 힘찼고 살아있었으며 건강했습니다. 옥수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고 끈으로 탯줄을 묶었으며 딸들이 끓여둔 물로 아이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울었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옥수는 아이를 달래며 몸을 살폈습니다. 발도 다리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온전했고 얼굴도 고왔으며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옥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추였습니다. 옥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확인했고 또 확인했으며 분명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옥순이 낳은 것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점쟁이가 거짓말을 했으며 하늘이 옥순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아이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라고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옥수는 울었습니다. 점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 하지만 아들을 얻었다는 것,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도 다가와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동생이 태어났고 신기해하며 손을 내밀었으며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큰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아들이에요. 그래, 내 남동생이야. 우리 집안의 진짜 5대 독자란다. 옥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고 가슴 속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으며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 부인은 분명 아들만 빼앗아갈 것이고 옥순과 딸들은 다시 내쫓거나 죽일 것이며 아들을 키울 권리조차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시댁으로 돌아간다면 환영받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숨겨야 한다고. 시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힘을 길 때까지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옥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아직 힘이 없어서 너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옥순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작은 손을 쥐고 있었으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옥순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딸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옷을 입히고 여자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에게는 딸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아이에게 감쌌습니다. 남자 옷이 아니라 여자 옷처럼 보이게 했고 귀에는 작은 구슬고리를 달아주었으며 완전히 딸처럼 꾸몄습니다. 옥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성주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순이라고 하자. 옥수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이고 키울 것이며 언젠가 떳떳하게 아들이라고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동생은 남자아이지만 여자아이라고 해야 한다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지킬게요. 밤은 깊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바람도 잠잠해졌으며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옥수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단단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산 속에서 내려가 마을로 가야 했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주막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들을 교육시키고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으며 눈 덮인 산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마을로 가야 한다고,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수는 아이를 등에 업고 두 딸의 손을 잡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눈은 쌓여 있었지만 길은 보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보였으며 옥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의지는 강했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폐가에는 그날 밤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천 조각과 꺼진 장작,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증거들이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으며 옥순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은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를 업고 딸들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걸었고 사람들은 그런 옥순을 불쌍하게 여겼으며 한 주막 주인이 옥순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설거지였고 청소였으며 온갖 굳은 일이었지만 옥순은 감사했습니다. 일을 하면 밥을 얻을 수 있었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손님들이 남긴 밥을 아이들에게 먹였으며 자신은 밥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성주는 등에 엎여 있었고 여자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옥순의 셋째 딸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며 옥순은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동전 하나 둘씩 모았고 절대 쓰지 않았으며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차릴 날을 꿈꿨습니다. 성주는 무럭무럭 자랐고 똑똑했으며 말을 빨리 배웠습니다. 옥순은 성주에게 몰래 글을 가르쳤고 성주는 한번 보면 외웠으며 천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상에게서 들은 소식이었고 박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옥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문수가 기생 출신을 정실로 삼았다고, 그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5대 독자 집안이 대를 이었다고 말이지요. 옥순은 비웃었습니다. 춘희가 낳은 아들이라니, 그 아이가 진짜 5대 독자일 리 없었고, 진짜는 자신의 품에 있었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순은 더욱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모았으며 힘을 키웠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마침내 10년이 흘렀습니다. 옥순은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인했고 지혜로웠으며 성공했습니다. 주막 설거지에서 시작해 장사 수완을 인정받았고 돈을 모아 작은 객주를 차렸으며 뛰어난 손맛과 사업 감각으로 지역 최고의 객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옥순의 객주는 번창했습니다. 큰 건물에 손님들이 넘쳤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옥순은 이제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도 자라 옥순을 도왔고 가족은 단단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성주는 13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얼굴은 잘생겼으며 똑똑했습니다. 옥수는 성주를 여전히 딸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아들로 키웠고 몰래 글 공부를 시켰으며 성주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한번 읽으면 외웠고 글씨는 깔끔했으며 스승들도 감탄했습니다. 한편 박씨 집안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춘희가 낳은 아들은 망나니로 자랐고 도박과 술에 빠졌으며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최 부인이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고 박문수도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으며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안방을 차지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박문수는 무능했으며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최 부인은 늙어 병들었고 힘이 없었으며 집안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논밭을 팔았고 집도 저당 잡혔으며 하인들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희는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옥순이 살아있다는 소문이었고 객주를 차려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으며 춘희는 질투와 탐욕에 휩싸였습니다. 옥순이 부자라니? 자신은 망해가는데 옥순이 잘 산다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춘희는 생각했습니다. 옥순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협박이든 뭐든 해서 돈을 빼앗아야겠다고 말이지요. 당신은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을 주고 깡패들을 보냈고 옥순의 객주를 방해하라고 시켰으며 장사를 못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깡패 서너 명이 옥순의 객주로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흉악하게 생겼으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객주 안으로 들어왔고 손님들은 놀라 도망갔으며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깡패의 두목이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 나와. 자릿세를 내야지. 옥순이 나왔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랐고 당당했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깡패들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깡패 두목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내가 알 필요 있나? 어서 돈 내놔.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큰 식칼이었고 날카로웠으며 옥순은 그것을 도마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내 놈들 목을 칠 것이다. 옥순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기른 강인함이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였으며 깡패들도 그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년이다. 너희 따위가 나를 겁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깡패들은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겁먹지 않을 줄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겁이 났습니다. 깡패 두목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에는 가만 안 둬. 깡패들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옥수는 식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이 달려와 옥순을 안았고 성주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으며 옥수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춘희가 또 무언가를 꾸밀 것이며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고. 성주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더 큰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옥수는 성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주야,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때가 됐다. 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그리고 너는 박씨 집안의 진짜 5대 독자다. 성주는 놀랐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자 옷을 입어야 했는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이제 이해했고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겠다고 말이지요. 옥수는 성주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며 옥순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의 객주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문도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막내가 똑똑하다는 소문이었고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이었으며 신동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성주는 여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글재주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손님 중에 선비가 있으면 성주가 글을 써 보였고 선비들은 감탄했으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순의 막내딸이 남자 못지않게 글을 잘 쓴다고, 신동이라고, 귀한 제목이라고 말이지요. 그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로, 저먼 마을로, 그리고 마침내 박씨 집안이 있는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최 부인은 늙고 병들어 있었지만
그 소문을 듣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옥순의 막내가 똑똑하다고? 신동이라고. 최 부인은 무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눈보라 치던 다음에 옥순을 내쫓았고, 옥순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점쟁이는 분명 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딸이었을까요? 혹시 점쟁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혹. 시 옥순이 아들을 낳고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 부인은 생각할수록 의심이 들었습니다. 5대 독자 집안의 핏줄이라면 똑똑한 것이 당연했고,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으며, 혹시 그 아이가 진짜 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부인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옥순의 객주로 가서 막내를 확인하고 와라. 만약 아들이면 데려와라. 하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그러면 도련님은 어찌 되는 것이냐고. 춘희 소실 낳으신 도련님 말이라고요. 최 부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라. 진짜 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핏줄이 중요하다. 하인들은 최 부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너 명이 말을 타고 출발했고, 옥순의 객주가 있는 마을까지는 하루거리였으며,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변을 살폈고, 객주를 지켜보았으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옥순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객주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시댁에서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순은 성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주야, 위험하다. 오늘 밤 내가 아들인지 확인하러 올 것 같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다고, 어머니 걱정 말라고, 자신에게 꾀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주는 똑똑했고 영리했으며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고 성주의 방을 찾았으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둥그렇게 뭉쳐져 있었고 성주는 사라진 뒤였으며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갔다. 찾아라. 하인들이 객주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도 창고도 마당도 뒤졌지만 성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고 어둠 속을 헤쳤으며 성주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하인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성주가 미리 파둔 함정이었고 그 안에는 개똥이 가득했으며 하인은 개똥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렸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웃으며 다가갔지만 그들도 함정에 빠졌고 비명을 질렀으며 개똥범벅이 되었습니다. 성주는 나무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개똥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며 빙긋 웃었고 다음 술수를 준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이 구덩이에서 기어나왔고 온몸이 개똥범벅이었으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인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릴 골탕 먹이다니! 끝까지 찾아서 혼주를 내주겠어. 하인들이 다시 성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이미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하인들을 피했으며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주는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당겼고 통나무가 굴러 떨어졌으며 하인 하나가 맞아 넘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개똥범벅에 통나무에 맞고 온몸이 멍들었으며 성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주는 어둠 속에서 하인들을 놀려댔고 여기저기서 돌을 던졌으며 하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성주가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도 뒤따라갔고 성주를 잡으려 했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관아 순찰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성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우리 객주를 털려고 해요. 순찰대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인들은 개똥범벅에 흉악하게 생겼고 밤중에 아이를 쫓아다니고 있었으며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장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인 두목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은 박씨 집안 하인이라고. 그저 아이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순찰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을 침입했고 아이를 쫓아다녔으며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찰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일단 관아로 가자. 조사를 받아야겠다. 하인들은 끌려갔습니다. 변명했지만 소용없었고 순찰대는 들어주지 않았으며 관아로 끌려가 밤을 보냈습니다. 성주는 빙긋 웃으며 객주로 돌아왔고 옥순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성주야. 정말 잘했어. 성주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들이 계속 쫓아올 거예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성주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야겠다고. 더 큰 스승을 만나 더 큰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과거에 응시켜야겠다고 말이지요. 성주가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에 오르면 그때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시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복수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큰 딸과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객주는 너희가 맡아라고. 어머니는 성주를 데리고 한양으로 간다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딸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믿는다고,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꼭 성공하라고 말했습니다. 옥수는 딸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성주도 누나들과 작별 인사를 했으며 며칠 뒤 옥순과 성주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객주를 떠나는 옥순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으며 복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주도 옥순 옆에서 걸었고 어깨를 펴고 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하인들은 관아에서 풀려났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주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망신만 당했으며 최 부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최 부인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으며 불안했습니다. 춘희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 부인이 옥순의 아이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혹시 아들이 아닐까 의심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춘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정말 옥순이 아들을 낳았다면 자신의 아들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지위는 위태로워지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춘희는 두려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순은 한양으로 떠났고 성주는 사라졌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밤을 보냈고 최 부인도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박씨 집안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순과 성주가 한양으로 떠난 지 5년이 지났고 성주는 18이 되었으며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성주는 더 이상 여자 옷을 입지 않았고 당당하게 남자로 살았으며 뛰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경전을 섭렵했으며 글씨는 명필이었고
시무는 천재적이었습니다. 스승들은 성주를 보며 감탄했고 이번 과거에서 분명 장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옥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옥수는 객주에서 번 돈으로 성주의 공부를 뒷받침했고 최고의 책을 사주었으며 최고의 스승을 모셨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성주도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수는 밖에서 기다렸고 손을 모아 빌었으며 하늘이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성주는 시험장에서 붓을 들었고 문제를 보았으며 주저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성주의 글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논리는 명쾌했으며 글씨는 아름다웠습니다. 시험관 들이 답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답안은 장언감이라고 수근거렸으며 임금께 올렸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은 박성주였습니다. 성주의 답안은 완벽했고 임금도 크게 칭찬했으며 젊은 나이에 이런 제목이 있다니 나라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는 장원 급제했고 벼슬을 받았으며 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급제자의 이름이 붙은 방이 나붙었고 사람들이 구경했으며 박성주라는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옥수는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으며 복수가 시작되는 눈물이었습니다. 15년 전 산속폐가에서 나왔던 아들이 이제 당당히 조정의 관리가 되었고 5대 독자의 진짜 후계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신임했고 전철처럼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며 지방을 순찰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성주는 말패와 마패를 받았고 관복을 입었으며 어서와를 썼습니다. 옥수는 성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가자.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 조상들이 사는 곳으로 가자.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순과 성주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정경부인의 자태를 갖췄으며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 명한 하인이 따랐고 행렬은 웅장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놀라 구경했습니다. 한편 박씨 집안은 완전히 망해 있었습니다. 춘희의 아들은 계속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했고 집도 팔렸으며 논밭도 모두 빚에 넘어갔습니다. 춘희의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도망갔고 소식이 끊겼으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부인은 늙고 병들어 거동도 힘들었고 박문수는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집은 빚쟁이에게 쫓겨났으며 두 사람은 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한때 5대 독자 집안이라며 으스댔던 박씨 가문은 이제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춘희는 돈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아들도 버리고 시어머니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났으며 소식이 끊겼습니다. 최 부인과 박문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둘이서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인과 박문수는 한 큰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자가 사는 집 같았고 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며 대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밥 한 그릇만. 굶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나와 쫓으려 했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마당으로 데려오라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인이 최 부인과 박문수를 마당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들어갔으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한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자태가 우아했으며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최 부인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보았고 눈을 크게 떴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15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내쫓았던 며느리였고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자였으며 이제는 부자가 되어 당당히 서 있는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머님? 최 부인은 입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문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뒤로 물러섰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자신을 내쫓았다고. 아들 기운 빨아먹는 년이라며 소금을 뿌렸다고. 점쟁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최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옥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점쟁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으로 관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위엄이 있었습니다. 성주였습니다. 최 부인은 관복을 보고 깜짝 놀랐고 황급히 절을 올렸으며 박문수도 따라 절했습니다. 나으리라고. 죄송하다고. 외쳤습니다. 성주는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성주입니다. 15년 전 산속에서 태어나 여자 옷을 입고 숨어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당신네 가문의 진짜 5대 독자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인은 충격에 떨었고 박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기생 출신에게서 나왔다는 아들. 그 아이는 진짜 5대 독자가 아니라고. 진짜는 바로 여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최 부인은 땅을 쳤습니다.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내 새끼라고 외쳤으며 성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내 손자라고. 내 진짜 손자라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차갑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키운 건 어머니뿐입니다. 당신들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일 뿐입니다. 최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박문수도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용서해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냉정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하인에게 신호했습니다. 하인이 소금 한 자루를 들고 왔고 옥수는 그것을 받아 최 부인과 박문수에게 뿌렸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썩 꺼지십시오.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최 부인과 박문수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울며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며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옥수는 성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주도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고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밝혀져야 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했으며 정의가 완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최 부인과 박문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진짜 5대 독자가 저 안에 있다는 사실. 자신들이 15년 전 내쫓은 손자가 관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믿기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박씨 집안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 장원 급제한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문. 그 아들이 진짜 5대 독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놀라워했으며 최 부인과 박문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성주는 관하로 갔습니다. 마을의 원님을 만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공식적으로 기록을 정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5대 독자는 춘희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호적을 바로잡으라고,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놀랐지만 암행어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고 증인들을 불렀으며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파헤 쳤습니다. 점쟁이를 찾아냈고 점쟁이는 고문을 받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춘희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점괘를 말했다고, 옥순을 몰아내려는 계략이었다고 말이지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아는 공식 문서를 작성했고 박성주가 박씨 집안의 진짜 5대 독자라고 인정했으며 춘희의 아들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최 부인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박문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인과 박문수는 다시 옥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러 온 것이었고 손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으며 마지막 기회를 얻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옥순에게 알렸고 옥순은 성주를 불렀으며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 부인과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주야, 내 손자야. 할미가 잘못했다. 할미가 귀신에 홀려 널 보고 내 어미를 내쫓았구나. 성주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고 동정심도 없었으며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계속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자신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박문수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이 무능했다고,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내를 지키지 못해 다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참회했습니다. 성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손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최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핏줄은 어쩔 수 없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성주는 옥순을 보았습니다.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아들을 보고 있었으며 결정은 아들의 몫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주는 다시 최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건 어머니입니다. 뱃속에서 저를 낳으시고 여자 옷을 입혀 숨기시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저를 공부시키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성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라고, 박씨 집안의 5대 독자라는 타이틀은 필요 없다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인은 통곡했고 박문수도 울었으며 마당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옥순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품었던 복수심, 그리고 분노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이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성주는 장원 급제했고 당당한 관리가 되었으며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거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을까요? 옥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내쫓으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소금을 뿌리시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똑같이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십니다. 최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문수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으며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옆걸음 걷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옥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옥순은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분에게 밥을 드리라고, 따뜻한 방을 내드리라고, 몸을 추스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조금과 옷가지들을 주어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인과 박문수는 돌아보았고 옥순을 보았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희를 찾지 마십시오. 저희는 저희대로,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사십시오. 최 부인과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따라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성주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 며칠 뒤, 최 부인과 박문수는 옥순이 준 돈과 옷가지를 받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옥수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청렴했습니다. 옥수는 객주를 계속 운영했고 큰딸과 둘째 딸도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갔으며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옥수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주가 관복을 입고 방문했고 옥순의 곁에 앉았으며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매정하게 대하셨어도 되었을 텐데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너는 당당히 내 자리를 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신분이나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으며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내쫓긴 며느리가 악착같이 살아남았다고, 아들을 장원 급제시켰다고. 하지만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신분보다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옥수는 행복했습니다. 성주는 훌륭한 아들이었고 딸들도 행복했으며 자신도 편안했습니다. 1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산소폐가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고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으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이겼다고, 행복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5대 독자를 지키는 데 집착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잃었기에 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것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이겼으며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옥순과 성주는 마당에 앉아 봄을 맞이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손을 맞잡았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고 진짜 행복이었으며 진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